아빠, 오늘 기일이라 왔어요. 근데 나 집에 가기 싫어요. 또 맞을 것 같아요. 눈 내리는 묘역.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한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민재는 그 무덤이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외아들 묘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 여기가 제일 편해요. 여기 있을 때만 무섭지 않아요. 소매가 흘러내리며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드러났다. 혼날 것 같다는 말이 학대였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 눈매, 말투까지 모든 게 죽은 아들과 닮아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내 아들 묘 앞에서 아빠라 부르는가?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민재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들 준영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어느 날 준영이는 여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조용한 여학생이었다. 강민재는 한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아들 인생에 끼지 마. 강민재는 그 여학생을 따로 불러 돈을 건넸다. 500만 원. 당시로선 적지 않은 돈이었다. 여학생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받고 떠났다. 준영이는 그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다. 강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준영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교통사고였다. 준영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강민재는 장례식장에서 준영이의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 여학생은 어디 있느냐고. 아무도 몰랐다. 준영이가 가출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강민재는 15년 동안 그 여학생을 찾지 못했다. 찾을 생각도 없었다. 어차피 돈 받고 떠난 여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믿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강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단지 우연히 닮은 아이일 뿐이라고. 그저 같은 묘역을 찾은 누군가의 아들일 뿐이라고. 그런데 왜 하필 준영이 묘 앞에서 아빠라고 불렀을까? 강민재는 멀리서 아이를 지켜봤다. 아이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눈을 손등으로 훔치고 묘역을 빠져나갔다. 강민재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따라갔다. 왜인지 모르게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강민재는 아이가 탄 버스를 자신의 차로 따라갔다. 기사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는 낡은 주택가에서 내렸다. 강민재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 아이의 뒤를 따랐다. 아이는 골목 안쪽 낡은 2층 집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기 전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강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두려울 수가 있나? 결국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민재는 담 너머로 집안을 살폈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남자 목소리였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벗었다. 묘지 다녀왔어요. 또 1년에 한 번도 모자라서 맨날 가냐? 오늘이 기일이라서요. 남자는 혀를 찼다. 강민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남자는 아이의 가방을 낚아챘다. 가방 안을 뒤졌다. 용돈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묘지 갔다 오면 맨날 돈 생기잖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아이의 주머니를 뒤졌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나왔다. 남자는 그걸 낚아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부턴 더 많이 가져와. 알았어? 네. 남자는 아이를 밀쳤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소매가 걷히며 손목에 멍이 다시 드러났다. 새로 생긴 멍도 있었다.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남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2층 작은 창문에 불이 켜졌다. 강민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도입부에서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에 가기 싫어요. 또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여기 있을 때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 아이에게 묘지는 피난처였다. 죽은 사람이 누운 곳이 산 사람의 집보다 안전한 곳이었다. 강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무덤 앞에서 울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강민재는 차로 돌아가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다. 준영이를 닮은 얼굴, 떨리던 목소리, 손목의 멍, 집 앞에서 망설이던 모습. 다음 날 아침 강민재는 결심했다. 이 아이가 누구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강민재는 비서를 불렀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보고서가 올라왔다. 양부의 이름은 김성훈.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다. 생모는 출산 직후 사망. 생부는 기록 없음. 아이의 이름은 지훈. 강민재는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멎었다. 생모 사망 시점. 15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이었다. 준영이가 죽고 5년 후였다. 강민재는 계산을 다시 했다. 지훈이가 지금 16이면 태어난 건 16년 전. 준영이가 죽기 1년 전이었다. 준영이가 그 여학생과 헤어진 직후. 강민재의 손이 떨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여학생은 임신한 상태로 돈을 받고 떠났던 거였다. 준영이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찾지 못했을까? 강민재는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다. 그 여학생은 돈을 받은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아이만큼은 잘 키우려 애썼다. 하지만 몸이 약했다. 출산 후유증이 심했다. 결국 아이가 6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친척이었던 오빠가 아이를 맡으려 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입양을 보냈다. 그게 김성훈이었다. 강민재는 보고서를 읽으며 무너졌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그 여학생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준영이가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면, 준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지훈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채 태어났다. 어머니마저 일찍 잃었다. 그리고 지금은 학대받으며 살고 있었다. 강민재는 15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 아들 인생에 끼지 마. 강민재는 직접 움직였다.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갔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학대받는 아이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상담원은 차분히 물었다. 보호자와는 어떤 관계세요?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관계인가요? 강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법적으론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상담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제3자 신고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아이를 만날 수도 없어요. 강민재는 김성훈을 직접 찾아갔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김성훈은 비웃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누군데 우리 애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DNA 검사? 아이 동의 없이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당신 따라갈 것 같아요? 강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김성훈은 말을 이었다. 노인네가 돈 많다고 함부로 남의 가정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다. 강민재는 학교 앞에서 지훈이를 기다렸다. 학교 시간 지훈이가 나왔다. 강민재는 다가갔다. 지훈아. 지훈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강민재는 손을 내밀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그때 김성훈이 나타났다. 강민재의 멱살을 잡았다. 이 노인네가 진짜 애한테 뭐 하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김성훈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 우리의 스토킹하는 노인이에요. 경찰 불러주세요. 지훈이는 겁에 질려 김성훈 뒤로 숨었다. 강민재를 보는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강민재는 그 눈빛을 보며 무너졌다. 경찰이 왔다. 강민재는 끌려갔다. 아무 혐의가 없어 풀려났지만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다. 강민재는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게 역효과였다. 지훈이는 이제 자신을 이상한 사람,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강민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혼자 아이를 낳다 죽었고, 손자는 지금 맞으면서 살고 있었다. 강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지만 강민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나타나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돈 많은 노인이 가난한 아이에게 접근한다. 세상은 그렇게밖에 보지 않을 거였다. 그래도 해야 했다. 강민재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성훈을 조사하라고. 학대 증거를 찾으라고. 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으라고. 하지만 세상은 강민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혹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다. 강민재는 혼자 묘역을 찾았다. 아들 준영이의 무덤 앞에 섰다. 아무도 없었다. 지훈이도 없었다.
강민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준영아.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만에 아들에게 제대로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 망쳤구나. 눈송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내가 좋아하던 그 여학생. 아빠가 쫓아냈어. 돈 주고 보냈어. 근데 그 애는 내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웠어. 지훈이라고. 지금 16이야. 너 닮았어. 딱 내 나이 때 모습이야. 강민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아빠는 그 애를 지켜주지 못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어. 그 애는 지금 맞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빠는 그냥 이상한 노인일 뿐이야. 강민재는 목이 메었다. 그 애가 묘지를 피난처라고 했어. 여기 있을 때만 무섭지 않다고. 준영아, 내 아들이 죽은 사람 곁이 산 사람 곁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강민재는 주먹으로 땅을 쳤다. 아빠가 그의 엄마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그의 엄마는 혼자 출산하다 죽지 않았을 거야. 아빠가 그의 엄마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넌 가출하지 않았겠지. 넌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럼 지훈이는 아빠 엄마 품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거야.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강민재는 무덤 앞에 엎드렸다. 아빠는 너한테도 제대로 된 아버지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무시했어. 너 살아있을 때도 못 지켜줬고, 이제 내 아들도 못 지켜주고 있어. 강민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에 덮여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근데 너무 늦었어. 다 늦었어. 그 애는 아빠를 경계하고 세상은 아빠를 의심하고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아들을 지킨 적도 손자를 지킨 적도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민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이 그의 인생 최저점이었다. 며칠 후 강민재에게 연락이 왔다. 김성훈이 지훈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었다. 학교 선생님이 신고했다고 했다. 지훈이의 몸에 있던 멍을 발견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성훈은 오히려 지훈이를 몰아붙였다. 지훈이가 먼저 때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아이가 반항해서 훈육 차원에서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갔다. 지훈이는 보호시설로 임시 격리됐지만 최종 조치를 앞두고 있었다. 만약 김성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훈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강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동보호 담당자를 찾아갔다. 이번엔 돈도 권력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를 망친 건 지금 보호자가 아니라 저입니다. 담당자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재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15년 전 자신이 지훈이 어머니에게 건넨 돈의 기록, 강제로 이별시킨 정황, 그리고 지훈이의 출생 시점 자료가 들어 있었다. 저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론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혈육입니다. 15년 전 제가 아들의 연인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혼자 남았고 지금은 학대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저를 처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제발 지켜주십시오. 담당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로 말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민재와 지훈이는 혈연 관계가 맞았다. 담당자는 즉시 김성훈을 소환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지훈이 몸의 멍,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강민재가 제출한 과거 기록까지. 김성훈의 양육권은 박탈됐다. 법원은 지훈이를 강민재에게 임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훈이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강민재는 보호시설로 향했다. 담당자가 그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지훈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강민재를 보자 몸을 움츠렸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강민재는 천천히 다가가 지훈이 맞은편에 앉았다. 지훈아. 지훈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를 무서워하는 거 알아. 당연해.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짓만 했으니까.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내 할아버지야. 내 아빠 준영이는 내 아들이었어. 근데 나는 내 아빠가 살아있을 때 내 엄마를 쫓아냈어. 돈 주고 헤어지라고 했어. 지훈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았어. 내 아빠는 그 사실도 모르고 죽었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 가족을 망쳤어.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나랑 안 살아도 돼. 나를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지훈아, 제발 부탁이야. 다시는 맞으면서 살지는 마라. 그것만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지훈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제가 할아버지랑 살게 되면요.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안 맞죠? 더 이상은 안 맞는 거 맞죠? 강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원하는 건 사랑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맞지 않는 것, 안전한 것, 그것뿐이었다. 강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약속할게.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도 이해도 아니었다. 단지 선택이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곳을 택한 것뿐이었다. 1년이 흘렀다. 강민재와 지훈이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먹했다. 지훈이는 밤에 악몽을 꾸며 깼고 강민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강민재는 지훈이를 심리치료센터에 데려갔다. 일주일에 2번씩 지훈이는 상담을 받았다.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강민재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집에 들어가기 전 망설이지 않았다. 강민재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지훈이는 맛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다. 눈이 내리는 묘역.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강민재는 검은 상복이 아닌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훈이는 그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섰다. 지훈이가 먼저 말했다. 아빠, 저예요. 지훈이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기억하세요?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작년엔 혼자 왔었어요. 무서워서 집 가기 싫어서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지훈이는 강민재를 힐끗 쳐다봤다. 할아버지가요. 아빠 사진 보여줬어요. 엄마 사진도요. 정말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말대로 눈이랑 코가 똑같았어요. 지훈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저 이제 안 맞아요.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아빠랑 엄마 사진 매일 봐요.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강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훈이는 말을 이었다. 내년에도 올게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강민재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혼자 울었던 그날과는 달랐다. 준영아, 아빠가 늦었지만 내 아들 데려왔다. 이제부터라도 잘 키울게. 약속할게. 강민재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내가 못다한 거 아빠가 대신할게. 지훈이는 강민재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강민재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함께. 강민재와 지훈이는 묘역을 나섰다. 지훈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그래, 집 가서 끓여줄게.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길을 걸었다. 나란히, 천천히. 이제 지훈이에게 묘지는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었다. 강민재에게도 이제 기일은 참회의 날이 아니었다. 아들을 기억하고 손자와 함께하는 날이었다. 강민재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다. 15년 전 놓쳐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